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장 송혜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2021년 하반기 경기도 정책 토론 대축제 두 번째 시간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국이 주관하는 토론회입니다. 이번 경기도 정책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을 올려주시면 토론을 마친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사말 및 축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자치분권 시대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입니다. 지역 공동체의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진용복 부의장님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영향력이 큰 분야를 들라면 바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문화산업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화산업이 어느 한순간 커진 것은 아닙니다. 지역 공동체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주체들이 바탕을 이룬 두터운 문화예술적 토대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문화 강자로 우뚝 선 오늘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개성을 담아내고 표현하는 영상문화의 토대를 다지는 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자치분권 시대를 이끄는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진용복 부의장님과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장님 축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부지사 이재강입니다. 오늘 이 바쁜 가운데서도 토론회를 주관하시는 진용복 부의장님 그리고 함께하시는 토론자 및 내외인 여러분과 온라인 생방송으로 참여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최초의 영화 춘향전이 1923년 상영된 이후 100여 년이 흐른 현재 연간 관객이 2억 2,668만 명이 이를 정도로 영상문화 사업이飛躍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현재 4,900만 명의 스마트폰 사용자 중 87%에 해당하는 4,300만 명이 유튜브 이용자일 정도로 비대면 시대의 정보 전달 매체로서 영상 미디어의 중대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토론회와 같이 온라인 화상회의 등 비대면 소통이 우리 일상생활로 다가왔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유튜브 등 뉴미디어 부분의 영상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민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 미디어 센터의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민들에게 영상 교육, 시설 대여, 영상 상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다양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 미디어 센터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영상 문화는 문화 향유를 위한 복지 측면이 있습니다. 도민들이 복지 문화를 더욱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기존 7개소의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 외에 올해 추가로 용인 등 4개소의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영상 문화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도민의 미디어 활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 조성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경기도 영상문화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진용복 부회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평화부지사님 축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자 전국 광역의회 의원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박근철 의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치분권 시대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기꺼이 자장을 맡아주신 경기도의회 진영복 부의장님과 발제자, 토론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지방자치 부활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동체 미디어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 미디어의 성장과 플랫폼의 다양화 등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치분권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지역 영상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오늘 토론회의 개최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의 논의가 단순히 제안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정순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문화복지위원장 장정순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하시라고 하시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치분권 시대의 지역 활성화 및 활성화 및 지역 영상 문화를 위해서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경기도의회 진용국 부회장님과 또한 용시의회 전자연구원님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이 나와서 이 의견을 기틀로 삼아 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 방안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에 좋은 의견으로 자치분권 시대와 지역 영상 문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정순 위원장님 축사 감사합니다. 비대면 토론이지만 잠시 기념 촬영 사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참여해 주시는 토론자분들께서도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앞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의 일부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본격적인 토론은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부의장 진용복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벌써 30년, 이립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치분권 시대의 지역 영상문화 시설 조성 확대 및 콘텐츠 제작, 그리고 유통활동 지원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통한 도내 영상문화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뜻깊은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는 유튜브 영상이나 단편 영화 등 영상물이나 팟캐스트, 오디오북 같은 음성 콘텐츠 등의 제작 방법을 배우고 제작은 물론 상연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영상 교육 및 제작 공간입니다. 미디어 시대의 영상이나 오디오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주민은 물론 소통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 발표를 해 주실 허경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 이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을 맡아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칠인 영화 감독님 한번 손으로 좀 인사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자영 용인시 의원님 소개해 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수산나 마을 미디어 인스토리 협동조합 이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은 김대한 용인 청년활동가 크리에이터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황성환 용인시 장애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주제 발표에 이어 5분의 토론 후 상호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면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러면 허경 전국 미디어센터 협의회 이사님의 주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30분을 잘 활용해서 토론을 위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용인시의 영상미디어센터가 지금 설립 개관을 준비 중인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언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이걸 어디로 하면 될까요? 먼저 지역 미디어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요. 이미 용인시 그리고 경기도 다른 용인시 포함 4개소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지역 미디어 센터가 운영하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우리 오늘 토론의 제목처럼 영상을 포함한 미디어와 관련한 시민과 공동체의 역량을 키워주는 소임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이 길러지는 과정에서 느끼는 가치와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확보된 역량을 가지고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하고 결정하는 사회적인 의사결정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시민과 공동체가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험과 주체로 그리고 시스템으로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센터는 매우 종합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미디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미디어 기술에 따라서, 그리고 지원 기관이기 때문에 지원해드리는 시민 공동체의 역량이 성장함에 따라서 계속 초점과 내용과 방식을 바꿔가면서 사업도 설계하고 전망도 재생산해야 하는 의미 있지만 매우 고난이도의 이 사업이고 시설이고 정책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 경기도 광역 차원, 기초 차원 이런 역할들, 그리고 민관의 협력, 그리고 미디어 정책과 문화 정책의 통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디어 센터는 매우 다양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최소한 용인시 영상 미디어 센터, 가칭이겠죠. 이제 이름을 다시 정하시게 되긴 할 텐데, 처음 출발할 때 이 각각의 제도 또는 정책, 그리고 시설과 공간, 그리고 인력,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한 프로그램, 이거를 현재 수준에서 잘 설계해가지고 출발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또 다시 재구성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미디어 센터 관련한 정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미디어 센터는 2000년 초반 참여정부 때부터 이제 중앙정부 중심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전 논의는 국민의 정부 때부터 되긴 했죠. 근데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정부 정책으로 출발하다 보니 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약간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책이 충실하게 고도화되고 심화되고 이런 게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 미디어 센터의 법률적 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 상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 효력은 있지만 사실 시행령이나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센터가 하는 다양한 활동 또는 사업과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들이 있는데요.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지능에 관한 법률 영비법에 2015년에 이제 이런 미디어 센터가 하는 활동들, 그걸 영상문화 활동이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영비법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역이라는 단어를 저때 이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에 같이 연계해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거 역시 많이 확산되어 있고 각 지역의 미디어 센터가 미디어 교육을 지원하고 연계하는 허브 역할을 해오는데요. 관련 법이 또 되게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 때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18년에 2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 회기 만료로 이제 자동 폐기됐고 다시 이제 작년 올해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에 대한 아주 종합적인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그 중에 미디어 교육 시설 또는 미디어 교육 전문 기관에 대한 별도 조항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률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정필모 의원 안에는 미디어 교육 시설, 그리고 권인숙 의원 발의 안에는 미디어 교육 전문 기관, 이제 이거에 미디어 센터가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 저거에 대한 건 시행령이 되겠죠. 올해 빠르면 올해, 내년 이렇게 이제 이 2개의 법안들이 서로 이제 협의해가지고 국회에서 잘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정부 정책 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센터가 하고 있는 역할, 사업도 매우 다양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미디어 센터만 관련한 체계적인 정책들이 잘 만들어져 오지 않다 보니 매우 다양한 부처와 기관, 그리고 지자체 등등으로 많이 이렇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확산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미디어 센터와 뭐 마을 공동체 라디오를 포함한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특히 지자체에서 더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미디어 센터는 약간 특화되어 있는 어떤 정책 영역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느 부처의 어떤 정책 영역과 일단 관계를 맺으면서 운영을 시작할 건지에 대한 판단들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의 제목이 자치분권이 건데 미디어 센터가 그야말로 지자체 또는 지역 정책을 통해서 중앙정부 정책의 칸막이를 계속 무너뜨려 왔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역 미디어 센터 분들은 방통위에도 가고 문화부에도 가고 교육부에도 가고 뭐 다양한 부처들과 관계하기 때문에 미디어 센터가 그 부처에 관련된 부서들을 매개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뭐 상향식 정책 정비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게 잘 정리되어 있는 거는 뭐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이고요. 그 중에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가장 정책이 잘 정비되어 있는 곳은 경기도입니다. 민선 7기 당시 후보께서 공약에 미디어 센터를 이렇게 넣으셨고 종합적인 문화예술 정책 안에요.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같이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경기도 의회에서 19년에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 관련 조례를 만듭니다. 국내에서 광역자치단체 광역의 조례는 경기도 조례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담당 부서가 산하기관과 함께 19년부터 거의 사실상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에 있는 지역 미디어 센터들을 지원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을 지금 수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또 거의 유일하게 광역에서 정책적으로 기초의 미디어 센터를 설립 지원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용인 미디어 센터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전국에 있는 미디어 센터들은 이렇게 경기도의 이런 정책 체계와 활동들이 계속 다른 광역으로 확산되고 그리고 그게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역의 상황에 맞게 다시 재정비할 수 있게 되기를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매우 미디어 센터에게도 중요하고 그래서 또 용인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을 텐데 거버넌스와 관련한 거를 한번 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장을 만들었습니다. 뭐 거버넌스라는 게 이제 복잡한 게 아니라 지역 미디어 센터는 미디어 센터 그냥 그 시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으로 절대 할 수 없는 복잡한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적 자원이 들어가되 민간과 협력해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미디어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다양한 여러 주체들이 어떻게 의사결정 권한을 분배할 것이냐, 미디어 센터와 관련한 이걸 이제 지역 미디어 센터의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그 지역의 특성 그리고 운영 연차 관련 정책들을 고려하면서 계속 주민 중심으로 가는 걸 지향하는 한시적이고 경과적인 체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용인시 미디어 센터와 관련한 거버넌스에 대한 건 또 패널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오늘 이 토론회가 그런 걸 만들어가는 또 중요한 자리이자 약간의 새로운 계기, 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거는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여기는 이제 센터 이름이 마을 미디어 지원 센터인데요. 약간 개념도입니다. 이 미디어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 시설에서 거기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다양한 뭐 주민자치센터 시설로 치면요, 주민자치센터, 뭐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관, 그리고 학교, 뭐 시장, 소상공인 이런 분들과 다 연계해서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연처가 늘어갈수록 함께 의논해야 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미디어 센터도 이제 그런 것들을 초기부터 잘 같이 고민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 변화와 지역 미디어 센터라고 했는데요. 올해 개관한 미디어 센터가 서울의 관악구에 한 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악구에 있는 미디어 센터와 마찬가지로 올해 말 또는 뭐 내년 초 개관할 용인시가 지금 개관하는 이 시기는 미디어 센터로서는 되게 특수한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미디어와 관련한 미디어가 해야 될 역할들이 더 중요해지기도 했고, 오늘 토론에도 이렇게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걸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고, 그러면 이 시기에 시민, 주민, 공동체들이 어떻게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외롭지 않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지역 미디어 센터가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되는 시기이고, 지난 1년 동안 여러 시도와 실험과 실패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최근 메타버스라고 이제 표현되는 새로운 기술, 코로나19하고도 또 연결돼 있죠. 특히 한국은. 그런 기술 변화와 관련해서 미디어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한 가능한 수준의 답을 찾고 용인센터는 개관을 준비하고 운영 첫 해년차 사업을 해 나가야 하는 도전의 직면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거는 다른 기존에 운영 중인 또 앞으로 개관할 미디어 센터들이 용인센터의 그 개관에 협력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용인센터의 모델과 시도를 다시 공유해야 되는 공동의 과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미디어 센터 활동 사례를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텐데요. 요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초 정도의 지역 미디어 센터들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했던 활동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거고요. 뭐 이 사례만 뭐 가지고 또 계속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이렇게 몇 가지 적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이 지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죠. 특히 지역에서 뭐 올드 미디어든 뉴 미디어든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지역 소식을 서로 공유하고 교류하는 분들이 더 잘 활동할 수 있게 미디어 센터가 보유한 공간 시설 전문성을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그리고 그 정보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들을 했고요. 두 번째, 뭐 스마트폰 정보 활용법은 이거는 지역 미디어 센터 중에 이제 도농복합이나 농촌 쪽에 있는 미디어 센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행정하고 더 협력하고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코로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계속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 활용법, 이런 것들을 직접 교육하기도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그 지역 분들에게 공유하기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센터가 하는 미디어 교육 외에도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교육 활동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활동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졌을 때 미디어와 관련한 기술 지원들을 많이 하게 됐고, 특히 학교에서 초기에, 지금은 이제 학교 자체적으로 체계들을 다 갖추고 있지만 초기에 학교 비대면 수업 때 미디어 센터가 뭐 교육지원청, 교육청하고 TF를 만들어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같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경우도 전국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센터가 워낙에 하고 있는 미디어 교육, 이걸 비대면으로 이제 계속 시도하고 있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또 다시 공유하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여전히 했고, 그분들의 활동이 코로나 시기에 더 활성화될수록 그 지역의 미디어를 통한 소통은 조금 더 나아졌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인 미디어 센터도 상영과 관련한 공간과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한 상영, 극장도 있지만 그리고 뭐 50석, 100석 정도의 상영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지역의 한 가족, 뭐 한 커플만을 위한 상영들을 하거나 소규모의 매우 안전한 상영 활동을 상영회를 지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디어 센터에 있는 상영관 말고 해당 지역에 있는 상영이 가능한 다양한 주민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규모로 모이는 게 힘들고 불가한 상황에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안전하게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발굴하고 연계해서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을 이제 미디어 센터들이 많이 역할을 했습니다. 뭐 자동차 극장을 한때 이제 코로나 초기에 많이 이렇게 활성화됐었는데 그걸 미디어 센터에서 야외 큰 스크린 같은 거를 가지고 가고 라디오 주파수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자동차 카 오디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역에서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미디어 센터 간 계속 온라인으로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교류하면서 서로 배우고 나누는 일들을 코로나 시기 최근 뭐 1년, 2년 동안 많이 활동을 했고요.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용인은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시기로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을 텐데 그 시기에 어떻게 미디어를 통해서 용인 시민, 용인에 있는 공동체들을 지원할 건지에 대한 새로운 조금 더 정리된 용인만의 내용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 용인시 미디어 센터에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앞으로 계속 같이 용인시에서 말씀하시게 될 텐데 최근에 코로나19와도 연관이 되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활동 서비스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직방이라고 하는 부동산 회사는 최근에 가상 공간에 빌딩을 지었죠. 그리고 본인들이 일하던 사무실은 아예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 빌딩의 일부에 아예 출근을 하고 가상 공간에 그리고 그 빌딩의 공간을 여러 뭐 사람들에게 또는 기업들에게 단체들에게 임대하는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용인 미디어 센터는 조금 이따 뭐 패널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미디어 센터들은 가상 공간의 미디어 센터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센터들이 모여 있는 제가 관련돼 있는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 차원에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공간 시설 구축 컨설팅에 이제 이런 가상 공간에는 어떻게 미디어 센터를 구축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그런 컨설팅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미디어 ICT 관련한 기업에서 이런 플랫폼을 크게 확대하고 있고 프로모션하고 있고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죠. 용인 미디어 센터 개관식은 그때 코로나와 관련한 뭐 거리두기 단계나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 적절하게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해 본다고 하면 아마 최초의 메타버스를 활용한 미디어 센터의 개관식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고 전국에 있는 미디어 센터들은 용인 센터가 그런 것들을 먼저 해주면 함께 협력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정도를 개관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이 개관 준비 과정이 사실 특히 초창기 운영 성과를 내는 것 그리고 시민들에게 인지도를 높이면서 시민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용인시 미디어 센터의 설립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했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용인 미디어 센터는 초기 활성화에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회적인 이런 비용들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진 않지만 일단 주어진 기간만큼 오늘과 같은 자리 그리고 더 수기가 가능한 자리들을 만들어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물리적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변경할 수 없겠지만 그 바운더리 안에서 다양한 용인시의 관련 주체들과 함께 설계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이미 설립해서 운영 중인 7개 미디어 센터와 함께 얘기하고 그들의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공유하면서 가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네트워크에서도 그런 걸 함께 할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미디어 기술 관련한 전문가들과 컨설팅과 네트워킹을 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중요한 뭐 그런 계기이자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를 붙였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 지역 미디어 센터가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컨설팅을 했을 때 이런 컨설팅 보고서의 목차의 사례입니다. 공간과 시설과 장비는 용인 미디어 센터가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따라 연결해서 설계되는 것이고 인력 구조 그리고 운영 형태 이런 것도 예산 규모 이런 것도 이제 다 사실 다 연결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컨설팅을 통해서 안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필요하다면 이 중에 일부라도 용인센터가 이제 그런 수기 자리든 연구는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필요하지 않은지 어떤 게 필요한지를 오늘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기영 이사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허기영 이사님은 미디어 센터의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 미디어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덧붙여서 관련 법률과 지방선거 공약 등 정책 현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더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 미디어 센터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 분배 체계와 그 목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사회 변화에 따른 활동 사례를 들어 지역 미디어 센터의 방향성을 또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용인시 영상 미디어 센터의 개관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용인시가 우리 허경 이사님의 주제 발표한 제안을 좀 제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철인 영화감독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전달받은 내용은 한 5분에서 10분 사이로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좀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얘기들이 더 좀 많을 것 같고요. 사실 그 동안에 용인시의 관계된 분들을 만날 때마다 꼭 그 미디어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100만이라는 도시 규모에 비해서는 좀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 근데 늦은 만큼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가장 성공적인 성남, 수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그 성공 케이스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코로나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환경에서 만들어질 때 가장 적극적으로 그 새로운 환경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가지 정도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제가 참여를 했었던 너네 마을 영화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4회째고요. 지난 주말에 행사가 맞춰졌습니다. 1회, 2회 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고 작년과 올해는 특히 올해는 줌을 바탕으로 한 상향회로
준비를 했었고요. 보통 한 번 행사에 한 800명, 1000명 정도의 주민들과 한 22개 단체 정도가 결합을 하는 형태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뭐 나도 감독 내지는 1분 영화학교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그 작년, 재작년 하여튼 횟수마다 조금 차이는 있었는데 교육 수용자들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다음에 또 일반인 이런 식으로 그룹이 좀 나눠졌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참여도도 높고 만족도가 되게 큰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마을영화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마 동네 방네 극장이라는 이름의 행사인데요. 그 동네 곳곳에 있는 시설들, 단체들이 직접 각자의 영화제를 만드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각자 22개 단위에 있어서의 영화제가 모여져 가지고 또 번의 마을 영화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단체에 계신 분들이 일단 영화 큐레이터의 역할 같은 것들을 교육을 받고 직접 작품을 선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일 정도의 시간에서 큰 메인 상영관에서는 영화가 상영되지만 동네 여기저기 곳곳에서도 영화를 상영하고요. 그런 행사입니다. 와보신 분들 또 참여하신 분들이 있어서의 만족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확대된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좀 오래된 생각인데요. 제 경력을 좀 짧게 말씀드리면 상업영화 감독 일을 했었고요. 인천영상위원회에서 그 영화산업과 문화에 대한 정책과 이런 것들을 좀 했었고 또 학교에서 그 영화 제작 워크숍 중심의 교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항상 느끼는 건데 과연 지금에 있는 제도권의 국영수 중심의 교육이 과연 얼마나 지금의 현실에 유용할 수 있을지. 사실 과거의 교육에 있어서의 국영수보다는 좀 더 지금 이제 앞으로의 교육들은 좀 더 소통의 중심을 두고 다름과 같음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래서 소통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식의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미디어 제작 교육, 미디어 감상 교육, 이것을 뭐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자신들의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상 자서전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할아버지가 살아왔던 과정들을 쭉 접근해 가면서 가족들 만나고 또 지역을 찾아가고 하여튼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뭔가 흥미를 느끼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주변에 있어서의 가족들한테 있어서도 그게 만족도가 높은, 다들 좋아하는, 또 나가서는 그분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활용되기도 하는 뭐 그런 식의 경우들을 봤었거든요. 뭐 이런저런 그 이제 앞으로의 교육 방향, 그다음에 미디어를 바탕으로 한 그 교육들이 이런 식의 방향성, 그것이 뭐 가족이든 친구, 학교, 또 지역 이런 식의 것들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이것만한 교육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계속 오랜 시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초중 고등학교 제도권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뀌는 환경에서 특히 그 뭐 인터내셔널과 정보 차원의 환경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기회가 많이 닿았습니다. 근데 이미 성인이 된 중년, 노년 이런 분들이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훨씬 더 의욕과 의지가 더 강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랄까 영어 제작 교육 같은 것들을 받게 됐을 때 이것들이 좀 더 지역의 저희 오늘 테마가 지방 자치분권 시대인데요. 하여튼 그 지역의 좀 더 주권적인 입장에서의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어서의 미디어 센터들은 이미 과거 시절에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인제에서부터 만들어지는 미디어 센터들은 좀 더 새로운 환경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니면 또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시스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용인에서 가장 핫한 전국에서 가장 핫한 미디어 센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은 이따 다시 토론 과정에서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네, 우리 권칠인 영화 감독님 토론 감사합니다. 권칠인 영화 감독님께서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한 요소라는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시민의 소통 역량 강화라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또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용인시 의회 의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입니다. 잘 들리세요? 네. 사실 이제 이런 자리가 생겨서 저는 이런 날이 올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상상이 현실이 되는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슴 벅차기도 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3년 전에 마을의 지역 미디어 활동가들 만났을 때만 해도 굉장히 암담한 현실이었었어요. 용인시는. 성남이나 수원, 화성은 이미 미디어 센터가 만들어져서 미디어 활동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었고 공간도 제공이 됐었고 또 여러 가지 기기라든지 장비를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용인의 시민들은 성남, 수원, 화성에 이렇게 더부살이 하듯이 가서 예, 막 눈치 보면서 거기 끼어가지고 공모사업 받아오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었었는데 우리가 3년 전에 만난 그날 이후로 정말 빠르게 준비가 잘 돼서 이 미디어 센터 그 오픈을 앞두고 준비를 앞두고 이렇게 토론회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실은 이런 자리가 생기기까지 보이지 않게 노력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경기도의 진용복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동백 3동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찬석 경기도의원님도 계세요. 이렇게 도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셨고요. 또 짧은 시간 내에 이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용인시 문화예술과에서 굉장히 어려운 공모사업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하게 이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보시고 있을 텐데요. 좀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지역신문 기자를 오랫동안 지역에서 해왔고 이제 이전에 화성에서 일할 때 제가 일하던 직장 바로 앞에 미디어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미디어 센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 3년 전에 시의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딱 와보니까 이상하게도 용인시만 100만이 넘는 용인시라고 자랑은 늘 하는데 전혀 기반 시설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하고 이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우리 지역에
정말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가 꼭 필요하구나, 이 절박하구나. 이거 누군가가 같이 목소리를 내서 힘을 좀 실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그 도의원님들하고 또 시의원님들 이렇게 많이 애써주셔가지고 좀 더 빠르게 추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조금 늦긴 했지만 앞서서도 주제 발표해 주신 이사님하고 감독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는 굉장히 코로나19라는 그 시기에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의 역할도 기존 과거에 했던 그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과 달리 새로운 그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에 도래했는데 이 시기에 오픈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용인에서 미디어 활동을 하고 계신 활동가 분들의 그 참여, 의지, 열정이 굉장히 또 중요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막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거든요. 뭐 그 걸음이 전부 다 채워져서 목적지에 가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테고 그 수기의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저는 무엇보다 이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의 중심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민, 우리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초반기에 많은 설계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용인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미디어 센터 조성 단계에서부터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한 번이 됐든 10번이 됐든 조금은 귀찮고 행정에서 보면 조금 귀찮은 일이죠. 귀찮고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협치를 해나가는데 어려움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민, 미디어 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당사자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사실 건물만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수기하고 협치하는 과정이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행정이 주도하게 되면 성과 중심으로 남거든요. 근데 그 결과물의 중심이 아니고 시민들이 원하는 거,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 나가고 발전해 시켜 나가면 좋을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쏟아내면서 함께 해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센터는 지금 요즘에 그 유튜브 플랫폼, 저희도 뭐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지만 이 유튜브 플랫폼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하면서도 생방송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방송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장소를 소개하는 방송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 욕구들이 이 방송 플랫폼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제작 과정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항들 이런 걸 이제 미디어 센터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 미디어 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역시도 시민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 미디어가 단순히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제공하고 또 뭐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뭐 장비를 대여하고 이러한 기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뭐 주제가 자치분권이기도 하지만 우리 도시의 삶을 기록하는 저는 역사 저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뤄지는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 바로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다. 그래서 이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담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미디어 센터고 그 주축은 반드시 우리 미디어를 매체로 하는 시민들이 돼야 된다.
이 점을 또 한 번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시에서 이 미디어 센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리 시민들과 정말 자주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미디어 센터를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공유 공간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 이제 우리 허경 이사님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거버넌스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이 만들지만 사실은 소위 우리 사람이 없으면 미디어 센터도 이 죽은 공간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오늘 여기에 토론자로 오신 분들이 우리 용인에서도 굉장히 미디어 활동을 많이 하시고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거버넌스가 좀 구축이 돼가지고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로 확장이 된다면 아마 용인시가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역신문에서 기자 일을 해본 경험에 빗대서 한 가지 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미디어라는 거는 생산도 하는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 소비를 하는 주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용인에서는 아직도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교육이라든지 고민 이런 게 좀 부족한 게 있는데 바로 이제 우리 미디어 센터 안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리터러시 이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또 한 번의 상상을 하고 싶어요. 이제 아마 그 상상이 또 현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고 모두가 미디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다 보니까 저는 이 미디어 생산과 소비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히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이 역시도 미디어를 통해서 충분히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건데 사실 요즘은 가짜뉴스와의 거의 전쟁이다시피 하잖아요. 그 가짜뉴스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뉴스 보도, 앵커가 보도하고 기자가 보도하는 가짜뉴스가 아니라 어떤 그 미디어 플랫폼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무작위로 유포되고 또 그 유포되는 걸로 인해서 뭐 저와 같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막 벌어지고 있고 그 대상이 아동인 경우도 있고 여성인 경우도 있고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는 그 대상자들이 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미디어 센터가 문을 열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상상인 거죠. 영화 트루즈를 보면서 우리가 언론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고 책임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데 그냥 언론은 이런 거야. 이런 책임을 다해야 돼. 이런 소명을 다해야 돼. 그냥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하는 강의 방식이 아니라 그 미디어 공간 안에 있는 작은 소극장에서 영화 트루즈를 보면서 서로가 느끼는 그것들을 솔직하게 얘기도 나눠보고 거기서 서로의 생각의 차이도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미디어가 해나가야 될 역할, 언론은 또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이 뉴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은 우리 오늘 여기 같이 함께 하신 분들과 펼쳐나가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오랫동안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가서 눈치 보며 활동해 주셨지만 지금도 늘 그 자리에 계신 우리 미디어 활동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용인시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가 정말 전국에서 여기 이런 거 정말 잘하고 있구나. 처음 시작 단계부터 우리 시민들과 머리를 이렇게 맞댔구나 하는 좋은 사례로 남도록 저도 열심히 우리 공직자들도 응원하고 활동가 분들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자영 의원님 토론 감사합니다. 전자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거를 함축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때 그 공무원의 시각, 어른들의 시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시각에 맞춰서 하라고 저희들이 전자영 의원님하고 저도 많이 그걸 주장을 했는데요. 이거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도 맞는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의 원하는 것을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지 말고 우리 소비층의 시각에서 좀 봤으면 하는 그러한 또 바람을 토론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산나 마을미디어 인스토리 협동조합 이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자영 의원님께서 많이 안쓰러워했던 용인과 뭐 성남, 수원에 더불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마을 미디어 황수산나라고 하는데요. 저는 용인 마을 미디어 인스토리 협동조합에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마을 미디어 활동가인데 선생님들 마을 미디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혹시 제가 공유를 좀 해도 될까요? 네.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활성화 시켜주시면 제가 PPT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PPT 보이시나요? 네. 저는 저 마을 미디어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지금 용인 지역 미디어 센터가 이제 설립 단계가 있는데 뭐 미디어도 생소하실 테지만 마을 미디어는 더 생소하실 텐데요. 저희 마을 미디어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미디어를 통해 주민 소통으로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라디오, 마을 신문 등이 모든 정보를 통해서 마을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체를 말합니다. 우리 용인에도 용인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 안에서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 미디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스토리가 있거든요. 저는 갓기도에 삽니다. 경기도 갓기도. 갓기도가 뭔가 하시는데요. 뭐 용인 갓기도, 수원 갓기도 한 용인과 수원의 경계인 흥덕 마을에 살다 보니 두 도시에서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는 좀 특별한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마을 미디어 활동과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활동적이지도 않고 또 나를 표현하는 것에 너무 서툴고 정말 또 마을 일에는 관심이 정말 1도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저의 일상으로 마을 미디어가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자극과 뭐 영감을 주는 그런 마을 미디어가 왜 저한테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을까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고 뭐 협동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던 마을 미디어가 저는 시민 주도형으로 좀 활성화됐던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더 저한테 특별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다 시작된 마을 미디어예요. 정말 저는 제가 마을 미디어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2015년이에요. 수원 미디어 센터에서도 이제 미디어 센터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연하게도 동아리 지원된 마을 미디어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2018년에 1월에 출범한 수원 지역 마을 미디어 활동가, 거기에서 제가 시민 네트워크인 수원 마을 미디어 연합 초기 간사로도 활동하면서 마을 안에서 이야기를 좀 발굴하고 스스로 원하는 미디어를 선택해서 만들어보고
그런 뭐 팟캐스트나 뭐 상영회, 마을 미디어 축제를 이끌고 정책 마을의 정책이죠. 이런 것들도 시민 주도화해서 끌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옆에서 일손도 도와가면서 용인 사람인데 수원 마을 정책에 관련해서 도와드리고 그랬었거든요. 여기 PPT에 보시면은 수원 마을 미디어 연합은 벌써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거의 한 50개 단체가 한 100여 명 이상이 수원 미디어 센터를 약간 구축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도 도서관 정책에 시민 주도하에 주민이 주도해서 도서관에 미디어실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건의해서 정말 이렇게 마을 미디어실도 이렇게 만들어진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또 더 나가서 마을 미디어 조례 뿐만 아니라 수원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출력할 수 있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 그런 것도 지금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많은 사례들이 시민 주도형으로 활성화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마을 미디어가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는 용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2018년 4월에 출범한 용인 마을 미디어는 정말 아무 기반 없는 그런 상태에서 5명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용인 마을 미디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센터가 돼 있어서 그 안에서 주축이 된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5명이 모여서 지금 저희가 4년이 지났는데도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조금 그래서 느려요. 그래도 계속 성장 중인데 이제 용인에 지역 마을 미디어 센터가 생겼으니 저는 그 센터가 부스터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도 좀 저희 죄송한데요. 그래서 그 공유 화면을 좀 더 크게 볼 수는 없나요? 안 되나요? 저는 최대한 공유 화면을 크게 드렸는데 너무 작으신가요?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사례집 발표 자료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 PPT를 제공해 드렸으니까 아마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용인에서도 이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엔 저희 시민 마이크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저희 한창 그 대선 때 이제 시민들이 큰 관심인 선거에서부터 시민의 목소리를 좀 들려주고자 저희 인스토리 마을 미디어가 나서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러 이렇게 현장으로 뛰어다니면서 목소리를 이렇게 들려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아까 앞서 전자영 의원님께서 저희 인스토리가 용인 마을 미디어 활동과 교육을 위해서 성남 미디어 센터의 공모 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성남의 지원을 받아서 용인 마을 미디어 활동가 분들의 교육도 지금 해드려서 좀 같이 우리 이런 마을의 이야기나 이런 활동을 좀 같이 했으면 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모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뮤코 코리아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함께 그런 크리에이터 과정도 해서 발표도 성대하게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교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누구나 하는 소리예요. 우린 왜 없냐고요. 뭐가 없었을까요? 왜 우리 용인에는 정말 108만 용인 시민이 사는 곳에는 왜 미디어 센터, 미디어를 이렇게 생산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곳이 없나? 왜 없냐고요, 우리는.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들었고, 저 또한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다녔는데, 이제 용인에서도 지역 주민을 위한 영상 제작소인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가 생긴다는 반가운 소식에 정말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인 지역 미디어 센터에 좀 건립을 바라던 시민의 입장에서
용인 미디어 센터에 좀 대한 활동에 기대하는 바가 정말 큰데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용인 지역 미디어 센터가 저는 공동체 미디어의 기반으로 좀 주민을 위한 주민이 만들어지는 그런 영상 교육과 제작 지원을 좀 아낌없이 해주셔서 주민 간의 소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는 용인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정말 누구나 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창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 소통과 성장,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미디어의 주체가 누구나 될 수 있어야 하고요. 제가 40년 동안 정말 미디어는 바라보는 대상에 머물렀던 제가 지금 미디어를 생산하고 주체하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중에서 저는 앞에 분들도 다 말씀하셨듯이 특히 소외되고 있는 학생 그리고 여성, 노인, 장애인분들이 좀 받을 수 있는 교육, 퍼블릭 액세스를 좀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미디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나누고 싶고요. 또 미디어가 대중화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용인에서는 미디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대적 소외나 미디어 활용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기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간극을 용인 지역 미디어 센터가 좀 좁혀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러면은 마을 미디어 활동가로서도 저도 좀 힘이 나면서 계속 지치지 않고 마을에 사랑꽃이 좀 활짝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씨를 뿌리는 마을 미디어인으로 좀 지치지 않고 가고 싶은 마음에 제가 약간 두서없었지만 저희 활동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황수한나 이사님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사님의 말씀을 좀 간추려 보면 용인의 마을 미디어 활동가 입장에서 수원 용인의 마을 미디어 사례를 통해 마을 미디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용인 지역 미디어 센터의 중요성과 공동체 미디어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한 용인 청년활동가 크리에이터님이 토론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용인에서 조금 울리거든요, 소리가. 네. 지금 괜찮으신가요? 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저는 용인에서 청년활동가이면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 이름만 들어봤던 분이고 사실 얼굴을 실제로 뵌 적은 없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총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크게 이제 공간 조성, 운영 컨텐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 money영화제도 제가 또 수지구에 살고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고 또 제가 뮤직코인원이야 마을 공동체에서 또 근무하면서 마을 미디어 인스토리도 잘 알고 있고 대체적으로 다 이제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미디어 센터가 활발히 좀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도 작게나마 좀 짧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은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디어 센터가 필요하지만 110만 인구가 모두가 사용하길 바라는 건 사실 용인시가 581제곱미터인데 거기에 편의점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시민이 썼으면 좋겠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110만 인구가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 가능한 공간은 필요하다. 어쨌든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지역들에 계속 생겨나가는 거는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저희 현재 청년 활동가분 중에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이동이 편리한 장소여야 한다는 점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제 용인 청년 랩이라 해서 청년 공간이 있는데 그것에 방음문이 있어서 그 방음턱 때문에 그걸 지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또 취약계층은 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비장애인, 아동 청소년까지 좀 그
장소를 이렇게 구성할 때 그런 조금 고려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다시피 이게 한 공간에서 모든 걸 할 수 없다면 가상 공간도 한번 만들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장소에 대한 조성 방향을 좀 더 배려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게 그때도 저기 청년공간 기획단 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게 사실 잘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특히 이게 시행사 그 시공사에서 왔을 때 그냥 마무리 지어놓고 가는 부분이 많아서 이걸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또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을 때부터 아예 턱이 없는 공간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과 또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편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첫 번째 생각한 거고요. 두 번째 공간에 대한 시스템은 저는 대관 시스템이 좀 철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아니면 저희 아주 잘 되고 있는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 용인에 뭐냐면 자연휴양림 플랫폼이거든요. 예약이 굉장히 활발하게 저도 뭐 매월 자연휴양림 80대 1 경쟁률을 뚫으려고 매일 신청하지만 이 시민들이 사용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좀 쉬운 시스템 그리고 이게 사실 미디어 센터 같은 경우는 장비가 또 많기 때문에 장비가 고장 났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철저한 대관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생각을 했고 현재 지금 미디어 자체가 타임랩스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유튜브도 지금 많이 사용하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 인스타그램도 똑같고 모든 미디어 자체가 이제 뭐 베타 버전으로 뭐 라이브 뭐 이런 거에서 1분 30초, 1분 내로 있는 컨텐츠들을 주로 하고 있어서 이게 장기적인 그러니까 장편도 필요하지만 그 짧은 것들을 찍을 수 있는 미디어 작업 공간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미디어 센터 운영 주체 거버넌스 구조는 사실 저도 이제 문화도시 관련해서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이 거버넌스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특히 거버넌스에 그 시민들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사실 예산 허용에 있어서 그 좀 자율성을 좀 주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체감상 용인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바뀌어야 될 점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뭐 어쩔 수 없이 서울시랑 비교하지만 서울시는 100만 원 예산을 쓰면서 뭔가 필요한 게 서류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용인시 제가 저번에 커뮤니티 지원 사업으로 30만 원짜리 받는데 등본 가져와라, 초본 가져와라, 사업계획서 가져와라 해가지고 15장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이런 행정적 절차가 좀 특히 거버넌스 구조 안에서 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쉽게 신청하고 또 사용하고 그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좀 제한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전생애 주기에 대한 시민 대상의 교육은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저는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컨텐츠는 결국 캐릭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혹시 유튜브에 지금 주기자 SNL이라고 한번 쳐보시고 한번 보시면 그 사례를 정확히 보실 수 있는데 시민들과 이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건 그 컨텐츠 안에 있는 캐릭터들, 네, 유재석이라는 캐릭터, 이런 캐릭터들을 많이 소비를 하더라고요. 사실 아무리 요리를 잘하는 컨텐츠라도 백종원 씨가 아니면 사실 다들 안 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신을 좀 브랜딩할 수 있는 그 캐릭터로서 브랜딩할 수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청년 이번에 발대식 하면서 좀 많이 바뀌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치더라고요. 특히 이제 시청각 장애인들이 그 저희가 자막을 달지 않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수어 통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옆에 화면을 넣어서 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어쨌든 반응도 좋았고 또 조금의 예산이 좀 들더라고요. 수어 통역사분들께 돈을 드리는 거 그 비용은 한 30만 원 정도인데 그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잡혀 있어서 시민들이 어떤 시민들이 어떤 컨텐츠를 만들든 장애인, 비장애인 모든 계층이 소비 가능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중요한 얘기인데 일거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부분 일자리를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일자리보다는 일거리가 많이 필요하다. 특히 컨텐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근데 기존에 이제 저도 용인시에서 많이 활동했지만 주된 일거리는 정책 홍보였습니다. 네. 근데 그 정책 홍보에 대한 일거리를 막 찍고 나서 주는 사례가 이제 1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이제 민간에서 10만 원이면은 영상 자체를 아예 안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청년정책위원회 얘기해서 한 편당 5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지금은 촬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사실 10만 원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다 열심히 나와서 촬영하거든요. 근데 점점 방으로 들어갑니다. 피로해지고 이거 내가 왜 하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정책 중심의 어떤 홍보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시장성이 있는 일거리로 좀 확장을 해서 시민들이 좀 즐길 수 있고 시민들도 촬영하면서 좀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일거리들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money영화제도 굉장히 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국내에 있는 OTT 회사들이 좀 CSR 저희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내에 있는 시민들이 그 영상들을 이렇게 여기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TV나 웨이브에서도 좀 볼 수 있도록 소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장비에 대한 교육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비 교육을 할 때 있어서 필요한 그 백그라운더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런 스텝들을 많이 양성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 장비에 대한 사실 미디어 센터에 가장 예산이 많이 잡아먹는 건 장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비들을 잘 관리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또 고가의 장비들이 있잖아요. 미디어 인스톨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막 만졌을 때 고장날 확률이 2000%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또 시민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또 스태프들을 양성하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총 6가지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현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 미디어 문화 계획자의 입장에서 용인시 지역 미디어 센터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제는 마지막 토론자이십니다. 황성한 용인시 장애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님 모시고 마지막 토론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성환입니다. 다울림 장애인권교육센터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희 교육센터에서는 장애인 인권교육하고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강사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고요. 작년에 거기서 제가 미스터 그린이라는 영화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감독에 데뷔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용인시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열리거든요. 작년에 또 제가 추진위원장을 맡았는데 올해도 역시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영화가 공모 중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영화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나 학생, 비장애인 영화도 출품이 가능하니까 많이 홍보해 주셔서 출품에 공모에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토론회 참석을 제안받고 저희 용인시에 미디어 센터가 생긴다는 것을 이전부터 들었지만 이렇게 이제 구체화된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사했고 기뻤고요. 이 토론회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인근 지역의 미디어 센터를 좀 방문해서 조사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미디어 센터가 생기니까 저희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이해 당사자지만 그래서 센터가 생기니까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돌아보니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오늘은 그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기대에 조금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걱정스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디어 센터들을 갖춰진 걸 보니까 공간이나 시설비나 장비가 사실 훌륭한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1년에 운영 예산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제한돼 있고 인력도 제한돼 있어요. 거기에 있는 인력이라고 해봤자 몇 명, 서너 명이 있는데 그 인력도 대부분 행정 인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디어라는 거는 장비가 들어가죠.
그리고 고가의 보통 이제 집에서 쓸 수 없는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집에서 뭐 다 쓰는 거는 거기서 쓸 의미가 없으니까 그 고가의 장비일수록 기술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아무나 가서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시민이 쉽게 쓸 수 있게 하려면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기술자가 배치가 돼야 되는데 실제 장비는 아주 고가의 장비가 배치가 됐는데 그런 기술 인력을 배치할 만큼의 예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행정 인력으로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비들은 그 미디어 장비일수록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마다 감가상각이 굉장히 크고요. 이게 장비가 몇 년만 지나면 실제 실무에서 쓰이지 않는 장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실제 행정 인력 외에 기술 인력이 없이 장비만 갖춰 놓는다면 이거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그러면 이렇게 됐느냐 제가 판단하기로는 미디어에 대한 개념이 미디어가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여야 하는데 우리가 기존의 미디어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인 공간이나 시설이나 장비의 개념으로만 미디어를 이해하고 그것을 갖추는 데 노력을 한 거죠. 실제로는 운영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갖추어 놓으니까 그것을 갖춰 놓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할 수가 없는데 모든 걸 다 하려고 프로그램을 뭐 교육도 돌리고 이것도 돌리고 저것도 돌리고 하다 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시에도 미디어 센터가 몇 개가 다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바로 인접 지역에도 미디어 센터가 있는데 그 모든 미디어 센터가 똑같은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각기 미디어 센터의 특성에 맞게 목표에 맞게 자기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미디어 센터에서는 적어도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전문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지 될 것 같고 그래야 쓰임새가 있는 거죠. 미디어라는 것이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이거를 전문화되지 않는 곳에서는 이게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은 뭐 집에서도 미디어 기구가 많기 때문에 웬만한 미디어 활동은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춰지지 않는 미디어 센터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용인에 지금 생기는 미디어 센터는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미디어 시설을 지원할 것인가? 미디어 교육을 지원할 것인가? 미디어 동아리나 자조의 활동을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온오프라인 플랫폼이 되어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라도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또 내후년에는 그 목표가 타당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 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함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려면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전문 인력이 거기에 상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문 인력을 꼭 필요로 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 용인에 갖춰지는 지금 처음 생기는 미디어 센터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그럼 이거를 이 목표를 설정하려면 아까도 가버넌스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기존에 갖춰진 미디어 센터들이 가버넌스 구축이 돼서 만들어진 거냐 충분히 수요 조사가 된 거냐 소비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거냐 그냥 예산이 수립되고 법안이나 조례가 수립돼서 만들어진 거냐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느 수요자를 대상으로 어떤 층을 대상으로 누가 요구했기 때문에 만든 미디어 센터고 미디어 센터 운영 아니냐 이런 것들에 의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용인 지역에서도 만들어진 미디어 센터가 지금 뭐 어느 정도 목표도 설정이 되고 이제 구체화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수요 조사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진짜 이용할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고가의 장비를 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술 인력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성화된 플랫폼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 지역에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가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목표에 맞게끔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들도 장애인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장애인도 욕구가 다 다르고 우리가 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또 그때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어떤 장애인 동아리에서는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동아리도 있고, 어떤 동아리에서는 라디오 방송을 하는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데는 영화를 제작하는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다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해서 보편화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일단 시설에 있어서 접근성은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김대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 같고요. 그 시설에 있어서 경사로가 얼마가 돼야 된다든지 엘리베이터가 돼야 된다든지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접근성에 있어서 장비에 대한 접근성도 갖춰져야 될 것입니다. 장비에 접근하려는데 장비가 막 빼곡히 놓여져 있어서 진짜 휠체어가 지나갈 통로가 없을 정도로 장비가 놓여져 있다든지, 그 장비의 데스크 앞에 들어가기가 이동 통로가 안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예 그 점자나 이런 서비스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다든지, 이런 접근성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도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접근성도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비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기술 인력이 다 갖춰져야 되는 게 맞는데, 장비도 음향 장비가 있고 촬영 장비가 있고 편집 장비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뭘 제대로 할 거냐를 아까 목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만 그 장비만 갖춰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두루두루 갖춰 놓을 텐데, 그 두루두루 갖춰 놓는 거에 대한 전문 인력을 다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장비에 대한 안내에 대한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문 인력이 없다면 매뉴얼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매뉴얼로 부족하면 그 전문가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역할, 허브로서의 역할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음향을 우리가 녹음을 하고 싶어요. 녹음을 하고 싶은데 미디어 센터에 고가의 녹음 장비나 녹음 시설을 갖춰 놓을 수 없으면 녹음을 할 수 있는 라든지 미디어 센터에 그거를 다 갖춰놓고 예산을 드리는 것보다 그 예산으로 전문 프로덕션을 연결해 주는 게 훨씬 더 그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일 거다. 거기에 예산을 좀 지원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미디어 센터가 장애인 단체, 이 교육 미디어 센터에 아까 교육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미디어 센터가 강사들을 다 유치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교육을 시키고 수강생을 모으고 그게 다 일이지 않습니까? 그 행정 인력이 빤한데 그 일을 다 하려면 실제 미디어 센터의 일은 누가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 문제는 중요하지만 교육을 미디어 센터에서 전담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용인에 장애인 평생학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5개 정도의 평생학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여기서 각 교육기관마다 미디어 활동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디어 센터를 통해서 미디어 센터를 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A 기관에서 화요일날 영화 교육을 한다. 그러면 영화 장비나 이런 거를 다 살 필요 없이 그날 미디어 센터에 가서 학습자를 교육을 시키면, 또 다른 날은 다른 교육기관에서 와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오픈해 놓으면 미디어 센터는 당연히 그게 활성화가 될 것이고, 센터 자체에서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 시설만 임대해주고 허브 역할만 하면 될 것이다. 미디어 센터에서 이걸 다 안고 가려고 하니까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교육은 각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하면 된다. 그리고 각 개인이나 동아리에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오픈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개인이나 동아리가 이 미디어 센터를 이용하고 싶으면 이거를 파손하지 않는 선에서
파손하면 또 물어주면 되니까 이거를 어차피 감가상각은 있는 거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연대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 미디어 센터를 통해서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플랫폼은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온라인 플랫폼을 좀 전통적인 오프라인 플랫폼 말고 온라인 플랫폼을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같으면 저희가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 3, 4천만 원 들어요. 교육 시스템이. 그럼 그거를 우리가 다 갖춰놓을 필요가 없이 미디어 센터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같은 교육기관에서 거기에 입점해서 교육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미디어 센터가 꼭 시설이나 장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나 콘텐츠, 이 플랫폼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황성환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의 목표값의 설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뭐 우리 토론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목소리도 주셨고 이왕 정책이 펼쳐지고 예산이 담아졌는데 이왕이면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좀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이게 토론의 진행 방법을 좀 변경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을 우리 열띤 토론을 해 주시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오버한 게 지금 저희들이 상호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론자 5분의 이야기를 우리 허경 이사님께서 마무리 발언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패널 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미 용인 미디어 센터가 한 3년 정도 운영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듯한 말씀을 들어서 이분들과 함께 같이 잘 진행해 가면 되겠다 이런 제가 이제 뭐 좀 떨어져 있지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말씀들을 요약해야 될 텐데 제가 지금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빨리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핵심이겠다 참여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단계별 전략이겠죠. 그래서 첫 해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뭐 첫 해년도에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컨텐츠 생산 주체를 만들고 동시에 플랫폼을 구축해가고 또 유통 전략을 짜고 이런 운영 전략을 짜고 필요하다면 또는 가능하다면 용인시만의 특화 사업 뭐 이것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여력이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은 스텝입니다. 용인 미디어 센터의 직원이죠. 당연히 미디어와 관련한 전문성은 기본일 것이고요. 근데 이분들은 다 패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획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미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성에 더 필요한 거는 공감, 소통, 조율 능력입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 전문 인력을 어떻게 잘 초기에 모시고 함께 하고 출발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고요. 그러려면 이제 운영 여건, 출발의 운영 여건을 고민해야 할 텐데 지금의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핵심은 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이제 뭐 자료에서는 확인했는데요. 위탁을 하는 방식도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정책과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미디어 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것도 당연히 강점일 수는 있겠지만 미디어 센터만의 독자적인 전망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는 미디어 센터의 독자적 위상, 조직 구조, 문화재단과의 관계 이런 걸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용인시와 참여하시는 전문가들과 문화재단이 빨리 설계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민주시민 역량이 매우 뛰어나면서 소통 역량, 기획 역량이 뛰어나면서 또 미디어와 관련한 영상문화, 마을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좋은 직장이 되지 않으면 사실 지속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늘 패널 분들을 포함한 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장비 얘기를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는 약간의 컨설팅이 저는 필요하다고 고려해 보시되 그냥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절대 비싼 장비 사지 말라. 차라리 돈을 남기고 이월하는 게 낫다. 단 미디어 센터의 예산 항목에는 무조건 장비 구매와 유지 보수 비용을 가능한 만큼 책정해 놓는다. 2, 3년 있으면 다 낙후된 장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물리적인 장비가 아니라 ICT 관련한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것 등이 포함된 그 예산 항목을 무조건 만든다. 이것만 일단 제가 오늘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기영 이사님 마무리 발언 잘 해주셨습니다. 저의 역할은 앞으로 전자영 의원님과 우리 토론자님들이 제언을 해주신 내용을 용인시와 잘 협의해서 정말 우리 필요로 하시는 영상 미디어 그 활동가님들이 원하는 그런 미디어 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하니까 좀 어떠셨습니까? 좀 약간은 좀 감동이 좀 저하가 될 수 있었는데 우리 토론자님들 그리고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허경 이사님 등등 열정적인 토론으로 인해서 정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실명을 하기를 싫었는데요. 용인에 이렇게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가 있기까지는 두 분의 노력이 헌신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너무 감동스러워서 우리 문혜영 과장님과 박영숙 팀장님한테 정말 용인의 미디어 영상가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에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국의 우리 담당자분들께도 또한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우리의 목소리를 다 담아서 경기도정에 꼭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